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 급등과 LH 사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야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은 이 부동산 흐름을 전망하는 게 일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에 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택 정책과 주거 안정 공약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확실히 안정시키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5년간 공공주택을 위주로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이른바 토지 임대부 주택이 핵심 카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을 포함해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선택한 싱가포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분양이 100%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이거 한 70% 정도 수준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5년간 36만 호 공급을 약속한 오세훈 후보의 주택 정책은 속도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뭐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않아도 이외 박영선 후보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전면 감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셨지만은 이 두 후보 모두 이 공급 확대에는 어느 정도 궤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 이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두 후보 이 부동산 정책 비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급 확대 내용만 보면 비슷합니다. 뭐 박영선 후보가 30만 호, 오세훈 후보가 36만 호를 많이 공급하겠다.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아무튼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네. 방식이 조금 달라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이 그래도 주도를 하겠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 층고 제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뭐 협조를 해줄 수가 있겠다, 민간한테 맡길 수 있겠다라고 예. 하지만 주요 골격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오세훈 후보는 민간한테 맡기겠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뭐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감독이 있다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짜고 감독이 선수까지 다 뛰겠다. 그래서 내가 주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세훈 후보는 선수 자율에 맡기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뛰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예. 반대로 투기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실현 네.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박영선 후보의 주택 공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박 후보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핵심 키워드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정책입니까?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 분양하는 아파트를 그냥 반값에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분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뭐냐면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요. 국가나 공공이 가지고 건물만 이제 계약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것이고 네. 토지에 대한 월세는 또 내야 됩니다. 공공이 이제 좀 저렴하겠지만 사용료를 내야 돼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해요. 딱 아무래도 건물 가격만 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강남을 예를 들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면 이건 한 15억 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15억에 강남에 내가 30년 동안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예. 30년, 40년 살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게 성공하려면은 국가가 땅이 많아야 됩니다. 네. 나라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아야 되는데 싱가포르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왜 성공했냐면 과거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 국공유지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국공유지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130조 원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박영선 후보가 이 35층 층고 제한 완화도 좀 내세웠고 또 재개발 재건축 찬성의 입장도 좀 내세웠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 기조와 얼마나 다른지 좀 짚어주세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예, 예.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데 층고 제한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면적으로 다 제한해 이게 다 풀어주겠다는 그렇죠. 입장인데 박영선 후보는 35층 제한을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꼭 공공이 주도하지는 않겠다. 왜? 강남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진행될 거라면 강남 같은 특수 지역은 민간한테 좀 맡기겠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봐야지 전면적으로 민간에 다 맡기겠다 이런 신호는 아닙니다. 네, 그럼 박 후보는 공공 주도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그렇죠. 형태인 건데요. 네네. 그럼 이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의 주택 정책은 빠른 속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그냥 네.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공공이 주도를 하느냐? 예. 조합에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왜 추진이 잘 안 되냐라고 한다면 여러 규제들이 많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뭐 안전진단부터도 뭐 굉장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깐깐하게 기부 체납을 많이 받고 예. 여러 층고 제한. 박원순 전 시장께서는 또 35층 층고 제한을 강력하게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 아파트들이 층고 제한에 맡겨서 제대로 사업성이 안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겠다. 층고 제한도 풀어주고 용적률도 풀어주고 초과이익 환수도 안 하고 안전진단도 초스피드로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거든요. 다 들어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공급 물량도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우려는 투기죠. 투기 우려. 집값이 급등할 것이고요. 지금 또 벌써부터 압구정이나 이런 곳들은 호가가 급등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민간한테만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또 공공성이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직 민간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공공이 완전히 주도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두 후보 모두 한쪽은 너무 공공에 치우쳐 있고요. 한쪽은 너무 민간에 치우쳐 있어서 저는 좀 균형점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공공과 민간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36만 호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36만 호가 이제 얼마나 굉장한 물량이냐면 다들 이제 느낌이 잘 안 와요. 30만 뭐 50만 호 그러니까요. 하면 예. 그냥 굉장히 많구나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압구정동 예를 들면 압구정동 아파트가 1만 호 정도 되거든요. 아,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에 30개 정도 물량을 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오세훈 후보는 압구정동 36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압구정동 30개, 36개를 어떻게 만들까 네. 굉장히 어렵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한 250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게
아파트는 1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30만 호면 서울 아파트의 5분의 1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 중에 단기간에 물론 뭐 한 번, 두 번 네. 서울시장을 더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겠지만 그래도 30만 호를 공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두 후보 모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 3만 호라도 좀 제대로 추가적으로 잘 공급이 되면 성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강남 얘기가 나서 좀 여쭙겠는데 두 후보 모두 이 강남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공통된 소재인데 네. 어떻습니까? 강남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했을 때 이 집값 안정화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이제 투기 억제 수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 일주일 내에 상계동, 목동의 안전진단은 뭐 빨리 통과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안전진단 기간만 해도 일주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투기 억제 수단도 저는 좀 같이 좀 공약에 포함시켜서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시장이 되고 뭐 안전진단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구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한 1년 정도 돌아가서 하시는 분들은 뭐 토지거래 허가로 해서 깐깐하게 검토를 한다든지 뭐 입주권이 안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좀 견제 수단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도 정부 정책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을 양보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잖아요. 층고 제한도 조금 풀어줄 수 있다. 네. 강남 재건축도 꼭 민간한테 좀 맡기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 시장에서는 야 이게 규제 다 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겠다? 뭐 이런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 후보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후보의 정책대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추진이 됐을 때 얻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오세훈 후보의 정책대로 갔을 때 얻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영선 이제 잘 이행이 됐다는 전제 잘 조건이고요. 뭐 됐을 실현 때, 가능성을 예. 떠나서 잘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박영선 후보처럼 공약이 잘 이행이 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 임대부라도 네. 저렴한 아파트가 한 30만 원 공급이 된다면 서울 아파트의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 예.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를 빨리 많이 공급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투기 억제 수단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이 집값 안정에는 좀 부작용, 좀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서울 집값 떨어뜨리고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단순하게 이게 주택 공급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공급도 중요합니다. 공급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금리 문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다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안정,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금리도 제가 볼 때는 저금리 기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금 회수도 필요하고 출구 전략도 좀 필요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되고 굉장한 복잡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뭐 1년 만에 해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싶고요. 좀 길게 보고 5년, 10년 바라보고 차근차근하게 두 후보 모두 좋은 공약들이 있잖아요. 좀 합쳐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 공약도 좀 받아들여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됐든지 간에 보궐선거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소장님의 의견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적으로 화려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약속이 돼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